네, 재보선 관련 소식 잠시 뒤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6일 한 육군 병사가 선임병들에게 무려 34일 동안 거의 매일 고문에 가까운 가혹 행위를 받다가 사망한 사건의 전말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코레일이 KTX와 일반 열차의 주중 요금과 각종 할인 제도를 폐지해 사실상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된 소식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취재팀장 황준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28사단 의무대에서 일어난 이 사건 좀 먼저 집중적으로 알아보죠. 오늘 군 인권센터가 관련 발표를 했어요. 예, 지난 4월 6일 경기도에 있는 육군 28사단에서 윤모 일병이 선임병들의 집단 폭행을 이기지 못해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군대와 관련된 시민단체죠. 군 인권센터가 윤 일병이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고문 수준의 가혹행위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또 이 가혹행위는 윤 일병이 그 부대로 전입했던 3월 3일부터 사망 시점인 4월 6일까지 무려 34일 동안 거의 매일 내무반에서 벌어졌다라는 군의 수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군 인권센터에서 조사한 게 아니라 군이 공식적으로 수사한 결과를 오늘 발표한 그런 상황입니다. 사망한 윤일병은 3월 3일 이 부대로 전입한 후에 선임병 4명으로부터 말이 느리고 또 인상을 쓴다 이런 등의 이유로 내무반에서 가혹행위를 당해왔는데요. 사망하던 날 같은 경우는 새벽 2시부터 구타가 시작됐고 오후 4시 30분쯤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병원으로 후송이 됐습니다. 네, 시작된 구타 시점이 새벽 2시인데 예. 병원에 후송된 시점은 오후 4시 30분이다. 12시간 넘게 폭행이 이루어졌다는 건데요. 그동안 아무도 몰랐을 수 있을까요? 예, 정확히 14시간 반 동안 폭행이 이루어졌는데 부대에서 누구도 여기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이 더 큰 문제고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사망한 윤일병이 어떤 구타를 당했는지 사진으로 지금 보시겠습니다. 새벽 2시부터 가해진 이모병장이 다른 가해자 3명한테 망을 보게 하거나 또 윤일병을 붙잡게 한 후에 뺨과 허벅지 이런 곳을 때리기 시작해서 지금 난 상처입니다. 그때 맞아서 생긴 상처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오후 10시쯤에는 성기에다가 소염 진통제, 안티프라민을 바르는 등 가혹행위를 했고 또 배와 가슴을 걷어차는 폭행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오후 4시 40분까지 구타를 당하고 윤일병이 쓰러졌지만 이 사람들은 윤일병이 의식을 잃을 때까지 계속 쓰러졌는데도 불구하고 의식을 잃을 때까지 구타를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자, 아무도 몰랐는데 어떻게 이런 사실이 공개되게 된 겁니까? 예, 이 가해자들은 처음에는 그 윤일병이 음식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 쓰러졌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가 헌병대가 윤일병이 지금 의식이 돌아와서 당신들이 때린 것을 이제 다 알려줬다, 다 얘기를 했다 이렇게 일종의 함정 수사를 하니까 그때야 비로소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사건은 폭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일어났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의 진술서 그리고 증인들의 증언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병장을 비롯한 선임병들은 폭행뿐만이 아니라 치약 한 통을 이 사람한테 강제로 먹인다거나 또 잠을 재우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기에다 안티프라민을 바르는 그런 고문에 가까운 가혹행위를 했습니다. 또 윤일병이 병원으로 옮겨지자마자 이 가해자들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윤일병의 수첩을 없애기도 했고 또 이 과정을 지켜봤던 또 다른 김모 일병한테 입을 다물라라는 협박을 하는 그러면서 입을 맞추기까지 했습니다. 네. 자, 내무반에서 무려 34일 동안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예. 저희 도대체 부대에서는 어떻게 그 병사들 관리를 하는 겁니까? 예, 군인권센터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가혹행위를 막았어야 될 하사관까지도 폭행 현장을 직접 보고도 묵인했고 또 심지어 어떤 화사는 본인도 폭행에 가담했다는 진술을 받아내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수사부는 내무반을 관리하던 윤모 하사라는 사람이 윤일병 폭행의 주모자인 이 병장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형이라고 부르면서 계급 낮아도 형이라고 부르면서 또 군대 밖에서 함께 어울릴 정도로 부대 관리가 엉망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가해자 4명 그리고 이 유하사를 구속하고 대대장과 중대장을 보직 해임한 뒤에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현장 지휘관들한테만 문제의 책임을 또 떠넘겼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모든 의무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서도 안 되고 그렇지도 않겠지만 예. 의무대가 좀 본대하고 좀 떨어져 있고요. 그렇습니다. 독립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좀 사각지대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자, 코레일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KTX 요금을 직접 인상하지는 못하고 편법, 이른바 꼼수로 올리려 한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예, KTX의 경우에 그동안 주중에는 주말 정상 요금의 7%, 그리고 또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4.5%를 할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코레일이 주중 할인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KTX의 역방향 좌석,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좌석하고 또 출입구 쪽에 있는 좌석 이용자들한테도 그동안 5%를 깎아줬는데, 그런 제도, 그리고 법인이 철도 이용 계약을 맺었을 때 주던 10% 할인 제도, 이런 것들도 모두 없애기로 했습니다. 대신 코레일은 정상 운임의 50%까지 할인해주던 성인 1개월용 정기 승차권을 추가로 7%, 그러니까 57%까지 할인해주는 그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일반 열차의 경우에 정기권, 한 달 정기권 이용객은 전체 이용객의 15.9%, 그리고 KTX 같은 경우는 7.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코레일이 소수의 승객들한테 할인을 좀 더해주는 척하면서 사실 대다수의 승객들이 받던 할인 제도를 없애서 실질적으로 요금 인상을 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뭐 코레일의 독자적인 결정입니까? 아니면 정부의 철도 요금 정책에 따른 겁니까? 예, 아무래도 국토부하고 말을 맞춘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코레일은 열차 이용 수요가 느는 곳에서, 그러니까 열차를 많이 타는 곳에서는 이익을 내고, 좀 비싸게 받아서 이익을 내고, 대신에 승차율이 떨어지는 구간과 시간대 할인율을 높이겠다라면서 수요가 많은 노선과 시간대 요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해 왔습니다. 2004년에 KTX가 개통한 이후에 코레일은 2년에 한 번씩 요금을 올렸고, 그 중에서 가장 이용률이 높은 서울 부산 간 열차는 2011년 이후에 3년 동안 주말 요금 기준으로 해서 30%까지 인상이 됐습니다. 요금 인상할 때마다 국토부와 코레일은 주말 기준 요금만 올라가지 주중은 이제 할인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상폭은 크지 않다라는 논리로 설득을 해왔는데요. 이번에 주중 요금 할인 제도를 없애면서 정부와 코레일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네. 자, 뭐 전쟁이 아니라 학살이라는 그런 국제사회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의 가자 공격. 예. 여기에 미국이 개입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미 국방부의 존 커비 대변인이 지난 20일 이스라엘의 요청에 따라서 국방부와 검토를 거쳐서 탄약, 수류탄, 박격포탄 같은 군수품의 공급을 승인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이스라엘의 강한 자위력을 유지하는 것은 미국의 이해관계에 필수적인 일이라면서 무기 공급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 상원 같은 경우는 팔레스타인에서 날아오는 로켓을 막는 방어체계죠. 아이언돔에 대해서도 2억 5천만 달러의 추가 예산을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가자 지구 내에 유엔 난민학교를 폭격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비난을 한 지 하루도 안 돼서 이런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는데요. 국제사회에서는 미국이 겉으로는 민간인 학살을 비판하면서도 뒤로는 무기 공급으로 이스라엘의 민간인 학살을 돕고 있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미국의 군사 원조를 가장 많이 받는 나라라서 사실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네. 자, 아르헨티나 얘기까지만 좀 짚어보죠. 예. 13년 만인가요? 채무 불이행 사태를 맞았습니다. 예, 뉴욕에서 아르헨티나하고 미국의 헤지펀드 채권단이 아르헨티나가 지고 있는 빚 15억 달러에 대한 마지막 협상을 벌였습니다. 이미 한 달 전에 미국의 헤지펀드들은 아르헨티나 채무액 15억 달러를 전액 상환하라 이런 요구를 했고, 반면에 아르헨티나는 그거는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이자 5억 4천만 달러만 내겠다라면서 버텨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마지막 협상이 결련되면서 아르헨티나는 결국 디폴트, 그러니까 국가나 기업이 이자나 원금을 갚을 수 없는 채무 불이행 상태를 맞았습니다. 이번 아르헨티나의 디폴트가 세계 경제에 악재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2001년 디폴트 때와는 좀 다르게 채무 변제 능력이 아르헨티나가 어느 정도 가지게 됐고, 실업률 같은 경제 기반이 나아져서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오늘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